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2초 지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된 내용을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덕은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저도 전세 살았었고 전세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2년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올려줘야 되나 내려줘야 되나 아니구나, 올려줘야 되나 아니면 어디로 옮겨가야 되나. 이게 네. 전세 기간 끝났을 때 또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잘 안 돌려주는 경우들도 있어서 돌려받는 것도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전세 살 때 그 혹시나 해가지고 이 보험이죠. 예, 거기에도 막 그때 당시 돈으로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주고 가입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우선권 설정 뭐 이런 거 한다고. 근데 이제 그만큼 이번에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 지원이 나오는 것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광주도 지금 예외일 수 없어서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꽤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78명이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바로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전세 사기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광주의 경우에는 현재 최근에 78명이 전세 사기 특별법에 이제 지원 대상자로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세 사기 특별법에 지원 대상자로 이제 피해자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네. 현실적인 구제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방안이,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는 지금 이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근데 보증금을 국가가 이걸 대신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민들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게 되면은 이 서민들이 주거 안정이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거 안정 지원 방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주로 이제 경공매 절차와 관련된 이런 지원 방안이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매, 공매 예, 그렇습니다. 지원 방안이 들어가 예. 있다. 일단 국가가 돈을 지원하는 방법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자, 관련해서 여러분 전세 관련해서 좀 답답했던 것들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광주 보라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 댓글창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바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전세 사기 특별법이 현실적인 어떤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이제 임차인들의 피해 구제가 이제 되느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사실상 그 정부에서 이 시행 중인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된다 하더라도 구제 대상이 안 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전세 사기의 피해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네. 가장 많은 피해자인 깡통 전세,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해서 예. 현실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러한 깡통 전세의 경우는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의 피해자들에서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깡통 전세는,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는 예. 여기서 제외가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세 사기 특별법이니까 네. 이게 사기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기가 성립이 돼야 되나?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성립하려면 결국은 네. 임대인이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네.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사로 이 보증금을 받았다는 이런 고의성이 입증돼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근데 대부분의 전세 계약자들이 네. 이 전세 사기를 계획하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빌라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전세 계약들은 이런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의성 입증이 안 되면 네. 사실상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각지대 말씀을 하신 건데 예. 저도 그래서 이 건수 보고 약간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 사례가 우리 지역에, 광주 지역에 132건밖에 안 될까? 예. 예. 그중에 구제받을 사람이 78명밖에 안 될까?
좀 이건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 그 피해자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전세 사기 특별법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 이 그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전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입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서 이제 거주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절차를 밟은 임차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야. 예, 3억 원까지만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서 2억 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을 할 수 있게는 해놓고는 있지만 현재 강주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을 하신 분들은 3억이 넘어가신 분들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다수의 임차인에게 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 가지고 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네. 이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아니면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네. 수백 채의 빌라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다수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경우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나마 이 세 가지 요건은 그래도 정량적으로 네. 딱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확인할 네. 수 있지만 네네네. 말씀드린 네 번째 요건이 바로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가 됐거나 네. 임대인의 어떤 기망행위가 있거나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게 네 번째 요건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야, 네 번째가 가장 어렵네요. 예. 그러면 이 전세상의 고의성을 이제 임차인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 네 가지를 무조건 갖춰야 됩니까?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을 할 때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이 요건에 해당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신 분만 결정을 해주는 거죠. 피해자로. 이야. 이거는 피해자가 이거 입증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법에서 정한 피해자에 모두 해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네. 그 범위도 매우 한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6월부터 올 9월까지 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한 500여 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500여 건 가운데서 96%인 531건이 네. 임대인의 고의성 입증이 안 됐다. 그래서 피해자로 결정이 안 됐거든요. 임대인의 고의성을 어떻게든 입증해내야 되는데 예. 이거 개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내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가 전세사기라는 용어를 쉽게는 쓰고는 있지만 네. 사실상 전세사기라는 사기가 성립되어 있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야, 근데 이걸 입증을 못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 넘어간다면서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러니까 꽤 많은 이제 숫자였잖아요, 지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이 제정이 돼 있고 네. 이 법의 도움이라도 받고 싶으니까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놓다 보니까 이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이 요건이 너무 까다로우니 이 요건에 대한 어떤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래서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네.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고 현재 또 개정안들도 현재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국회 상정이 돼 있다는 그 희망고문 정말 예. 상정은 돼 있는데 처리는 안 되는. 네. 아이고, 하여튼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법적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네.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피해가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상당히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경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법, 그러니까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이라고 하지만
정식적인 약칙명은 전세사기 피해자법입니다. 네. 이 약칙명대로 이 법안의 핵심은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를 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이제 경매 절차가 만약에 진행되는 경우에 네. 그러면 이제 후순위라거나 하면 이제 이 집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주거가 상당히 불안정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경매 절차를 좀 유예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이 피해자의 생계나 주거 안정에 어떤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하면 이 경매를 유예해야 하는 그리고 뭐 국세 체납이나 지방세 체납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이런 경매 절차를 그러니까 매각을 유예해 주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생활을 할 수 있게. 예. 그렇죠. 좀 더 거주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우선 매수하겠다 이게 신고를 하면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당신한테 예,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외에도 이 경매 공매에 관한 어떤 지원 서비스 뭐 이런 절차에 와 관련된 어떤 도움을 받으셔야 되니까 이런 지원 서비스 받게 되고 뭐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정도의 구제책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받을 때 어느 정도 금리 혜택이라든가 뭐 대출을 용이하게 해준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경공매하고 이양 부분과 그리고 그 이거 외에도 이제 금융 지원 방안 마련돼 있긴 하거든요. 예.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주할 수 있게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고 그리고 이제 생계나 이제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 대해서 현재 현행 그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되면 생활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지원 대상자로 보고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네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특별법 피해자법에 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 매수권 정도 좀 할 수 있고 금융 지원 정도 이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차라리 애초에 전세 사기를 안 당하게 전세를 들어가려고 할 때 이거는 좀 체크하고 들어가라. 이거를 알려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전세 사기 고의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은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는 그렇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경우들은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 사회 초년생들 대상으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전세 사기 대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세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KB 금융 시세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그렇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웬만하면은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보증금 다 돌려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빌라나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이제 고금리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전세 사기가 돼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막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전세 사기를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전세권자가 들어와서 전세 보증금을 납부해 줘야지만 이게 또 전세 보증금 반환이 되는데 그 가격이 이제 안 들어오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일단 그러면 예방책은 없는 건가요? 일단 그 정부에서는 이제 전세 사기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을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 현재 전세 사기 임차인들은 피해자라기보다는 대부분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자고. 네네. 근데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전세 사기 대책이라는 것은 이러한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 아니고 거의 이렇게 많지 않은 불과 몇 건에 불과한 전세 사기와 관련된 대책만 발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전세 사기 대책도 뭐 범행에 대한 특별 단속 그리고 법의 심판 뭐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전세 사기 대책은 어떤 대책도 될 수 없다는 게 강한 비판을 받는 거고 특히나 이러한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에 대해서는 뭐 실질적인 이 대책이라는 게 경공매 절차에서 약간 도움을 준다 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 사람들이 사회초년생들이 또 그럼 대출을 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큰 돈을. 예,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고 그렇다면 이 전세제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찰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세제도에 대한. 예. 이게 현재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전세 사기라는 게 서럽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매번 부동산 가격의 하락기에는 반복되어 왔던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전세 사기가 반복될 때마다 피해자 구제책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허그라는 제도도 네. 생겼고 네. 전세 사기 전세자금 대출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만들어지고 지금도 피해자 구제책들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현행 전세제도가 집값에 육박하는 거액의 보증금을 주는 그런 제도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약간 아주 특이한 제도인데 이게 경제적인 경제 원리로 보더라도 이게 상식에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억 주고 집을 샀는데 8천만 원의 집을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세금도 내가 다 냅니다. 집 수리도 내가 다 해줍니다. 그렇지. 참 이상한 거거든요. 집에 뭐 달 때도 집주인한테 얘기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싸게 빌려주는 이유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융 소득보다 훨씬 많은 집값 상승이 있을 거란 기대감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과 같은 깡통 전세라든가 이런 전세 사기 문제들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를 위해서 이런 구제책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런 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쉽게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이렇게 거액의 보증금을 주는 제도로 이미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네. 다른 대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반전세 제도로 간다든가 뭐 이런 대안들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반전세로 갔을 때에 임차인들이 받는 또 새로운 부담감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부담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토론이 이제부터는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왜냐하면 근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게 이게 너무 오랫동안 예. 우리 사회에 딱 이렇게 안착이 돼버렸어요, 그냥 전세라는 제도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월세에 대해서 월세 그거 너무 아까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세 제도에 대해서 우린 전세가 더 편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반전세로가 건수도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이제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내게 되면 그 전환율을 좀 이유를 좀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떤 합리적인 제도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전세에 들어가신 분들은 허그 가입을 꼭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허그 가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는 보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들어간 돈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돈 잃는 것보다는 보험을 조금 활용을 해서 혹시나 또 모르니까 내 돈 소위 말하는 정말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피 같은 돈인데 그 돈 잃어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또 복잡한 상황에 얽히기도 좀 그러니까 꼭 보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 얘기를 해봤는데요. 명쾌하게 확 시원해지지가 않네요. 예. 어쨌든 그 피해자의 지원이라는 게 결국은 보증금과 관련된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은 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제도에 대한 우리의 토론은 지금부터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